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공자 이야기 잘 보셨나요? 자, 공자가 그러면 제자들을 다 키우는데 공자 제자들도 공자만큼이나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어를 배울 때 공자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공자가 선진편에 당신 제자들을 명칭을 일일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먼저 덕행을 잘한 제자,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 언어를 잘한 제자는 제아, 자공. 정사를 잘한 제자를 염유, 계로. 문학을 잘한 제자를 자유, 자하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공자의 제자를 명칭을 당신이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공자의 제자는 한 3,000명 정도 됐고 공자가 좀 웬만하게 잘해서 또 공자 제자들이 정치에서 한 자리씩 하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쭉 추리면 72명에서 77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 또 논어의 딱 구절에 공자가 직접 자활하고 선진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에요. 총 12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0명 정도 되는데 오늘 제가 한번 12명 정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조금 나중에 후대에 조금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눠요. 내성파와 숭례파라고 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 해서 반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정도의 학문을 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내성파라고 불러서 대표적인 사람이 증자와 자사입니다. 그래서 증자와 자사인데 여기에 증자가 등장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증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이게 공자의 아들 리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사. 이 증자와 자사가 내성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증자와 자사가 다 했던 이 사상은 맹자한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숭례파는 예를 숭상하면서 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로 공자의 사상을 받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하, 자유, 그 다음 자장인데 여기에서 자하, 자유는 나왔는데 자장이 안 나왔으니까 자장 얘기도 좀 이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상은 다 순자인데요. 보통 순자 하면 어떤 걸 강조하는 사람이죠? 법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치를 중요하는 한비자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순자의 사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저도 혹 실수할까봐 메모하는 것을 살금살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한테 실수하지 않게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자 이야기처럼 아주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고 논어에 나왔던 이야기들 있죠.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해본데 이런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후대에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안현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안현이라고 해서 이름은 회, 자가 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른이 돼서 받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씨가 안 씨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회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안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회였어요. 자를 연으로 받고요. 공자보다 30살 정도 아래입니다. 아주 어리지요. 그런데 공자 제자 중에서 아주 수제자죠. 공자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자인데요. 일찍 죽죠. 요절을 하는데 31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절을 하고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가 하늘이 자기를 버렸다고까지 탄식을 하고 아주 시금을 전폐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회, 안현 이렇게 하면 아주 위대한 바보 수제자인 공자의 제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다 수행하려고 했던 제자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예뻐했대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두말하지 않아도 많아서 아내하고 대화하는 구절들 보면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공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회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을 정말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또 아내를 존경도 하지만 상당히 질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현,
자, 그다음 민자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뭘 많이 했냐면 이름이 일단 이름부터 민자건은 자건이 뭐겠습니까? 자건이 자예요. 그다음 이름이 손이어서 또 손이라고 민손 이렇게 불렀는데 어른이 돼서는 자건에서 민자건이라고 하는데요. 덕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효도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자건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아주 학대를 받고 자랐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민자건이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상당히 효행을 잘했던, 그래서 효행이라고 하면 증자만큼이나 민자건을 아주 칭찬했던 제자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민자건의 이미지는 효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논어 구절의 민자건 나오는데요. 그때그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근데 연배구와 중궁도 덕행을 잘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 연배구하고 중궁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잠깐 써놨는데요. 연배구, 중궁 이 사람들은, 자, 연배구는 누굴 말하냐면 염경을 말하고요. 중궁은 누굴 말하냐면 여몽을 말해요. 그 다음 여기에 염위가 나오죠. 염위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일 것 같습니까? 네. 형제입니다. 형제. 정말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 중에 삼형제가 공자한테 이렇게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연배구라고 표현하거나 염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경이에요. 이름이 경이고 자를 배구라고 받았고요. 중궁도 원래는 염옹, 옹자가 이름이고요. 호가 중궁인 거예요. 그래서 염중궁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염자를 빼고 같은 형제니까 공자님이 연배구와 중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인 염유는 엄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인 거죠. 그래서 염유는 정사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자의 제자들이 10명이 논어에 등장을 하는데 3명이 같은 형제입니다. 이분 아버지 정말 좀 인터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배구, 중궁, 염유는 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럼 연배구하고 중궁은 어린 시절이 똑같겠네요. 그래서 자, 근데 연배구부터 이야기 아까 얘기했듯이 연배구는 이름이 경이고 자는 배구이고요. 이렇게 중궁이랑 염유랑 형제간이 있었고요. 공자가 사표를 내고 갔을 때 공자 뒤를 이어서 조금 계급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연배구기도 하고요. 연배구가 문둥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문둥병이 제자가 걸려서 죽어가니까 공자가 이제 병문안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배구가 혹시나도 우리 스승님께 감염될까봐 창문으로 이렇게 손 내밀면서 문병 공자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논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스승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연배구. 그럼 중궁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옹이고요. 이 사람 자는 중궁인데요. 중궁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안연만큼 칭찬 많이 듣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제자가 이제 뭐인지 많이 보는데 아무튼 안회에 버금가는 칭찬을 많이 듣는 제자고 효도도 아주 잘했고요. 덕행을 수행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당신이 생각나는 제자를 안연 1번 민자건 효자 그 다음에 연배구 해주고 중궁까지 해서 세트로 아주 어린 시절 좀 비천하고 잘 못 살고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자랐던 아들들을 이렇게 덕행으로 제자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난 제자 재하 자공인데요. 이 재하가 웃긴 사람이에요. 일단 근데 제가 프로필 얘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재하는 이름이 원래 여예요. 그래서 여라고 부르는 구절도 나오고 그 다음 자가 재하인데요. 재하는 아주 게으른 제자였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막 그런 제자였는데 하루는 공자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낮잠을 자고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하를 보고 공자가 많이 뭐라고 합니다. 정말 저렇게 게을러서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썩은 나무로 조각을 못하고 똥으로 벽을 바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렇게
졸고 있는 제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제자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후목분장, 후목부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한 번은 공자한테 제아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우리가 지키고 먹을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길립니다. 1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1년이 그렇게 3년 동안 안 하고 1년 동안 하면 네 마음이 편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해요? 전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하고 제아가 이렇게 나갑니다. 제아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 쭉 있는 데에서 인간답지 못하다고 저게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혼쭐을 냅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제아는 임금님한테 그 공자님한테 따박따박 말대박하고 공자님은 따박따박 뭐라고 하시고 저것이 인간이 덜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하니까 제아가 싹싹싹 빠져나가고 그런 제자였던가 봐요. 하루는 이제 또 어떤 구절도 나오냐면 공자가 제아를 또 자기 제자로 데리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가 14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모진 것을 많이 이렇게 당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말 잘하는 제아가 나서서 아주 언변으로 그냥 이렇게 변론을 해드리고 선생님 빼오고 이런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제자 얘기할 때 말 잘하는 애가 일본이 제아입니다. 재밌지요. 그래서 제아는 좀 게으르고 욕 많이 먹고 인간답고 공자한테 말대답하고 그런 제자였다고 제가 제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공을 보겠습니다. 자공도 참 멋진 사람인데요. 자공은 한마디로 재벌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의외로 그 시대에 공자보다는 이 자공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공 때문에 자공의 스승이 공자래 이렇게 더 유명할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가 자공이고요. 이름 성씨가 단목이었고 이름은 사예요. 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렇게 공자를 부르시면 다 공자가 자공을 부르는 겁니다. 자공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이제 밝고 돈을 좀 밝혔던 제자예요. 그리고 가끔씩 자공도 예뻐했는데 공자님이 안현이랑 많이 이렇게 좀 비교해요. 그래서 자공한테 하루는 안현이 잘하냐 네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떠본 거죠. 자공이 뭐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안현이 훨씬 잘한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공이 안현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 제자지만 저는 하나 들으면 2개 정도 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예뻐하십니다. 솔직한 자공을. 그래서 아주 자공은 돈이 많으면서도 공자님 아주 깍듯이 모셨고요. 자공 때문에 공자님이 편하게 또 이렇게 행차하시고 일왕생활 했다는 거를 하고요. 또 자공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공자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심효살이 하죠. 옆에서. 그런데 보통 몇 년 합니까? 3년 정도 하는데요. 자공은 자그마치 2배, 6년을 합니다. 대단히 스승님을 모시는 정말 의리파죠. 재벌가이고 그래서 그런 자공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사에서 염유와 계로인데요. 일단 염유를 볼게요. 염유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공자한테 상당히 칭찬을 못 받는 제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유는 연배구와 중궁의 동생이고 이복 동생이고요. 근데 염유가 아주 공자한테 배우고 정치해서 한 관직을 하는데 승진을 아주 빠르게 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한테 어떤 평가를 받냐면 한 번도 공자님 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제자입니다. 공자는 제가 저번에 사상 얘기할 때 인간다운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그걸 하려면 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자 제자이면서 정치를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인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좀 걷어야 돼 그러면 아주 나서서 세금을 아주 과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탐나는 어떤 아주 손대면 안 되는 마을을 과감없이 막 공격해서 다 습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자가 듣고 염유를 상당히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인간적으로 타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자 입장에서는 당신 말을 잘 듣지 않는 제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영특하게 했던 애로 기억을 하셨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사에는 염유를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염유를 좀 꾸중을 또 하셨지만 이렇게 제자를 언급하셨고, 드디어 이제 계로예요. 계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계로는 여기다 보시듯이 자로라고도 많이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씨가 중씨였고 이름이 여기서 중유인데요. 여기서 호를 계로로 봤습니다. 자를. 그래서 계로라고 많이 부르시고, 계로는 일명 깡패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순화하면 공자님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원래 공자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계로는 공자님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공자님보다 9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자님하고 나이대가 별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저자세로 들어가서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 받는 사람이 바로 계로예요. 이 계로가 젊었을 적에 좀 깡패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를 데리고 유랑 생활할 때쯤, 그때 계로가 18살인데 공자님이 약간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시려 할 때 조금 안 좋은 일을 공자님의 무리에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계로가 그렇게 하다가 공자님 제자로 들어와서부터는 공자님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계로가 처리를 할 정도였죠. 계로도 공자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아서 계급 생활을 하고 정치에 임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계로가 어떻게 죽냐면, 근데 개과천선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위나라에서 이제 직급이 있었는데 당신이 모시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당신이 모시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계로도 가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로가 그 싸움에서 목에 칼을 맞고 죽습니다. 어떤 유래가 있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자기가 쓰고 있었던 가끈이 흐트러졌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선비는 자고로 죽을 때도 가끈을 바로 쓰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끈을 바로 쓰고 죽었다는 말이 있고요. 이 계로를 반란죄의 또 앞잡이로 봤기 때문에, 근데 계로가 데리고 있는 사람,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상대방 나라에서 계로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소금을 쳐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공자가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분통하고 힘들어서 당신 집에서 소금으로 절인 음식들을 다 갖다 버릴 정도로 많이 분노하고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로는 한마디로 공자의 경호실장 이런 역할을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근데 정치 쪽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게 당신이 모시는 사람을 얼마나 충성파였겠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까지도, 그렇게 내란을 말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정치 쪽에서 또 계로의 제자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여미와 계로를 정사 쪽의 제자 쪽으로 조금 분류를 하셨고, 마지막인데 문학 자유와 자한데요. 자, 자유와 자하와 그다음 자장, 증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자유, 자하, 자장은 상당히 공자보다 어린 제자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고만고만한데요. 일단 보시면 자유는 공자보다 45세나 어립니다. 45세 정도 어린데 한 번은 아주 천재래요. 잘 배웠고 공자님 말씀 잘해서 한 직급을 맡아서 어떤 나라를 딱 이렇게 하나의 성을 다스리는데, 그 자유가 다스리는 성을 지나갈 때 막 음악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공자가 자유한테 어떻게 닭 잡는데 소칼을 쓰고 있냐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음악을 틀어도 되느냐, 사용법이 다르지 않냐라고, 이게 적절하냐라고 비꼬옵니다. 그랬더니 자유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소인은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공자가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제자들한테 내가 방금 닭 잡는데 소 잡는다 써도 되겠냐, 이 말은 농담이었다, 우리 자유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견주어서 자유를 칭찬하는 구절이 논어 구절에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자가 또 예학을 중시하는 정치가였고, 이런 걸 배운 대로 하는 자유를 또 문학 공부 잘했던 제자로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자하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자하는 공자보다 44세가 아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아래예요. 그래서 이 자하는 언제 들어오냐면 자하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자가 자공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자공이 물어봅니다. 공자님, 자장하고 자하 중에 누가 더 잘 공자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자공이 물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은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불급 같다라고 대답을 해서 거기서 다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자장은 좀 적극적이고 자하는 좀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구절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자하예요. 자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 보면은 아주 문학 천재, 제가 조사한 데를 보면은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제자고요. 한 번은 자하는요, 당신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피 많이 울다가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울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자사는 공자의 손자라고 했고, 이제 이 자유, 자장이 다 같은 파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하, 자유 했죠. 그럼 자장이 남았죠. 근데 자장을 좀 찾아봤더니 자장은 더 어려요. 48세가 보다 공자보다 48세. 공자님한테 배울 때 아주 어렸던 제자죠. 아주 천재라는 말을 듣는데 이 자장의 특징적인 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시면 막 허리띠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차고 다닐 정도로 공자님 말씀을 아주 순응하고 공부도 잘했고 공자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제자라고 아주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하, 자유, 자장은 44살, 45살, 44살 또 48살 이렇게 40대, 50대 정도 공자님보다 어리지만 어린 제자지만 상당히 공자님을 끝까지 모시면서 그런 제자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증자인데요. 증자는 민자건만큼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증자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은 증자도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자한테 배워서 증자인데 증자도 다시 제자가 있는데요. 증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대잖아요. 나의 손발이 그대로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공자가 이제 증자가 시경의 말을 읊으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주신 몸이 손상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주신 몸 하나까지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효자 중에 효자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스승을 모실 때는 얼마나 잘 모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공자 제자들 얘기해드렸는데요. 크게 이렇게 공자 선진편에 나왔던 것을 제가 얘기해드렸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제자들인데 가끔씩 혼동되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이 계로였다가 자루였다가 염이었다가 여몽이었다 이렇게 막 바뀌니까 혼동된 것 뿐이지만 오늘 제가 했던 영상 잘 이해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행과 언어와 정서와 문화 이런 제자들 한번 보시고 공자의 사상이 이렇게 이런 제자들한테 전달됐구나 보시면 유익한 영상 되실 겁니다. 유익하신가요? 멘트에다가 살짝 제자들 이름 정리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 다음에는 논어구절 하나하나 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